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전남대학교 철학과에서 2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은동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작가 김호석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특별히 김호석 선생님을 우리 시대의 작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수묵화가의 대가 이런 식으로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쭉 선생님의 작품을 처음 막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연구해 본 결과 김호석 선생님은 꼭 한국적이다라고 본인은 주장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느낌이 있었고 수묵 작가라기보다는 우리 시대를 대변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 작가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 이제 아주 우리 미술계의 큰 어른이시기도 하시고 또 평론이나 최근에 전시도 하시고 계시는데 이태호 선생님이 불현듯 같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담 한마디 하시죠. 아무튼 그 광주가 하여튼 이런 그동안 이제 김호석 선생이 해온 작업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주는 좀 때늦은 감은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전시고 또 아무튼 광주에서 이런 걸 보여준다는 게 아주 좋은 일로 이렇게 광주 미술계에 정말 좋은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전시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뭐 그냥 우리는 아마추어. 아마추어. 그런데 제가 이태호 선생님이 김호석 작가님에 대해서 쓴 글을 읽어봤거든요. 기억나세요? 보통 평론하시면 기억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어렸고 김호석 선생님도 어렸고 그때 어렸을 때부터 만났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7, 80년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수묵화로 우리 시대를 그릴 수 있냐,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같이 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80년대 민중미술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과 또 수묵화는 어떤 연관을 가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때 불현듯 나타난 화가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그리고 아현동 달동네를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 초상을 그리면서 우리 시대 현실과 역사를 담은 수묵화가로 이제 우뚝하게 됐죠. 하신 말씀 다 하셔버리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같이 곁에서 잘 보고 애들 또 후원하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또 야단치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야단치는 부분이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 약간 동생같이 대하는 그런데 연배가 더 많으실까요? 연배가 위에요. 위에요? 제가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또 아르투시 선배요. 그러구나. 그러시군요. 저는 선생님이 이제 쓰신 글 중에 제가 가장 이번 전시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게 글이 선생님 쓰신 글하고 관련이 있는데 아현동 아현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런 편인데 이번 전시에 아현동은 오지 않았어요. 조금 아쉬운데 나중에. 그 아현동 내가 갖고 있는데. 그 출제가 거기입니까요? 그 나한테 아무도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이번 전시에 꼭 안 보여준 게 너무 아쉬웠어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다면 안 되고. 네. 그 아현동은 출처와 수당자를 내가 알고 있는데 나한테 문의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뒷방으로 밀려난 세대. 그래서 가끔은 내가 투명인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호석 전을 하는데 김호석 전의 대표작들을 이렇게 정보를 좀 주라. 이런 학예사가 이런 기획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 갈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은 정보가 없는 거지. 누가 이분에 그러니까 제가 이 전시에 다 마음에 드는데 아쉬운 점 한 두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현동하고 또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만남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해봤거든요. 저는 이태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태호 선생한테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니까 본인이 거절한 부분도 왜 인정을 않고 그래? 아니 거절한 게 아니고 그 전시를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끼어들질 안 했어? 아니 최소한 우리 이제
저희들은 이해했습니다. 한 6개월, 아이고, 1년 이거 정도는 시간을 주고 전시 결정한 것이 10월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네. 처음 얘기가 됐으면 모르는데 갑자기 한 네. 2, 3주 내지 거의 한 달 안 되는 시기를 남기고 나보고 글을 새로 써달라. 그러면 내가 지금 이태호 선생은 뭐 붓에다가 발동기를 달으니까 딱 쓰기 잉크만 나오면 쓴다고 그러더만. 그런 게 어딨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태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얘기 신문수만 야단을 많잖아요. 오늘 그래요. 예. 가세요. 오늘 만남을 제가 좀 간단하게 규정을 하면 저는 광주 시민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광주 시민과 작가 김호석의 만남,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서양 미학을 제가 공부했고 네. 서양 미학 관점에서 공부한 연구자와 우리 수묵화의 대가 김호석 선생님의 만남, 이중적인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선 제목부터 한번 저희가 이번 전시의 제목부터 한번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현재 검은 먹이에요. 그 검은 먹 한 점인데 검은 먹에 대해서 선생님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그 수묵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정신적인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먹을 만드는 것은 관소를 태운 그름으로 만드니까 불우 성질에 강하고, 그것을 물이라고 하는 것에 섞어서 그림을 그리니까 수묵화인데, 그러면 불과 물이라고 하는 상극이 만나서 하얀 종이 위에 그림이 그려지고, 그것을 조화와 균제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인간의 정신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신적으로 반대, 상충, 상대, 모순을 그렇지 않는 것으로 바꾸는 예술의 형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붓, 먹,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두 가지 재료 또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어떤 중요한 그 재료인데 그걸 작가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서로 흔히 말하면 그걸 다 이해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쭉 해오셨어요.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붓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전문가신데 예. 이번 제목에는 왜 먹을 강조했을까? 먹점 한 점을 강조했는데, 예. 먹점 한 점은 곧 출발이면서 종국의 마지막이다. 먹이라는 것 자체는 그림을 그릴 때 처음 시작할 때 뚝 떨어뜨리고 있는 그 점은 그냥 단순하게 컴마가 아니고 스스로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성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크기가 지니고 있는 어떤 최적감을 드러내야만 되는, 그래야 살아있는 점이 되는 것이지, 이 점 하나를 잘못 찍으면 처음부터 생명력이 없는 점을 찍게 되면 그림을 형식화, 형용화되게 그릴 수밖에 없다. 근본에 대한 성찰, 처음에 기본 원칙이 마지막에 가서는 최고의 기교 없는 무기교의 기교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나는 종이에서 모든 색깔, 모든 형식을 다 빼버리면 남아있는 것은 결국 하나의 검은 점이다. 이 검은 점이 어떻게 변모 또는 변화, 새롭게 해석되는지를 같이 공유하고 싶다. 이런 뜻에서 아주 무지한 마음으로 지은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철학적으로 네. 붓은 작가가 본인의 기량, 그런 능력, 화가로서의 능력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도구잖아요. 네. 그리고 그건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작품의 힘은 그것만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먹이 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가가 붓을 소유해서 붓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붓은 남지 않거든 사실. 작품 속에 없잖아요. 작품 속에 남아있는 것은 붓을 만나서 스스로 뭔가를 구해낸 잠깐 죄송합니다. 세잔이 예. 세잔에 대한 폴 세잔에 대해서 모리스 멜로 퐁티라는 철학자하고 회담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어. 세잔이 자기 그림은 단 한 번도 내가 어디 가다가 산을 보니까 산을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산이 내려와서 나를 그려달라고 해서 자기가 내가 돼서 나를 그려 자기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어디를 걸어가다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돌아볼 이유 장소가 아니야. 근데 돌아봤는데
그 그림이 내가 평소에 고민하고 있던 것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지금 걸어 들어왔구나. 걸어 들어왔다. 예, 그 다음에 어디에 갔을 때 날 수 없는 새를 그리고 싶다. 군단에 대한 고착화를 새가 있으면 쓰겠다 그러는데 내가 보는 앞에서 총을 쏘가지고 뚝뚝 떨어져요. 근데 그 시점, 그 순간 찰나에 나한테 걸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풍경은 불가능했다. 그 그림도 이번에 전시가 안 됐죠. 그건 현대미술관에서 빌려와야 되는데 안 빌려주세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표현이 나에게 걸어 들어왔다는 표현을 이제 몇 군데 제가 봤는데 예. 그게 현대 미학에서 식으로 표현하면 미메시스라는 표현을 예. 그러니까 내가 상대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 이런 표현인데 그 전에 조금 수묵화의 특성과 관련해서 선생님은 저는 수묵화가 좀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고전적인 재료로 가장 현대적인 이 예술 양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선생님. 특히 이제 현대회화의 출발점 중에 하나인 바우하우스의 디터 람이라는 유명한 친구가 less and more 그러니까 적어질수록 그렇죠. 뺄수록 그래. 진짜가 많아진다. 더 힘이 증폭되고 진짜 많아지고 힘과 깊이가 커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 작품은 딱 그처럼 그런 지향성을 갖는다고 봤거든요. 저도 그 건축에 대한 말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왜냐하면 단순하고 줄이면 줄일수록 반드시 뜻은 확장되고 사유가이지에 넓어지는 것인데 그게 완성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제 가능한 것이지 부족하고 너무 부족하면 그것은 공허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의하지만 가장 고전적인 걸 가지고 가장 현대적인 걸 그리고 모던한 걸 한다. 그래요. 그런데 가장 고전적이라는 것이 1000년, 1500년 이상 검증되어 있는 어떤 재료였을 때 그 재료를 왜 사용했을까? 그 재료가 갖고 있는 생명력을 왜 이렇게 중요시 여겼을까를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섞어버리자. 그러면 색깔이 섞으면 어두운 색이 된다. 그래서 검은색 속에서는 빨강, 파랑, 노랑의 색깔이 보인다고 하고 빨강, 파랑 색깔 속에서 의외로 그걸 지우면 검은색이 보인다고 한다. 검정이. 색은 아니죠, 검정은. 그렇다면 이 검정과 흰색이야말로 눈동자 속에서 검은 흑채와 뭐 이게 빈 것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낮과 밤처럼 극단적인 두 가지가 섞이고 반대로 되고 그러면서도 수없이 많은 변주를 만들어낸다. 그러니 고전적인 재료일지언정 그것은 가장 현대적인 재료다.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다. 긴장감은 두 가지 양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망치로 확 때리듯이 벽을 치는 긴장감이 있고 그 수십만 개의 바늘이 한 번에 벽을 뚫는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선생님의 그림은 좀 무자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뭔가 약간 아픔이 안 아픈 것 같은데 아프게 하고 그런 살림이 안 아픈 것 같은데 아프게 하고 웃는 것 같은데 막 찌르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그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김호석 작가님은 두 가지 그러니까 그 요즘 잘 나가는 독일의 미학자 크리스토프 멘케라는 학자가 있어요. 혹시 신자파, 프랑크푸르트 학파 3세대를 제가 이 친구 이분의 말에 따르면 작가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 그런데 능력은 뭐냐면 선생님이 이 먹에 대한 지배력, 또 이 붓에 대한 지배력, 조형에 대한 지배력 이런 건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리 뛰어나도 이 충격을 주지 못하고 힘을 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힘은 그 사람의 삶, 그 자체에서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뭐 능력을 과시하거나 뭐 힘을 과시하거나 이런 작품이 아니라 그 능력과 힘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긴장과 충격과 이런 걸 주는 작품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힘의 원천이 어디신 것 같아요? 글쎄, 제가 인용되고 있는 중요한 어떤 이론 중에 하나가 거대한 빙산을 깨는데 가장 날카로운 바늘 하나만 다 깨지잖아요. 그렇죠. 바늘이 주요이고 그리고 옥처럼 단단한 돌을 재련하는 이게 조각하는 데에는 누에고추 입에서 나오는 그 비단실 하나잖아요.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력한 것을 이긴다.
그래서 내 그림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 긴장감을 주는 데에 어떤 때에 따라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연관이 되는데, 저는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무의식적으로 그림을 그려요. 소재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했으면 막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획각 바꾸어요. 막 변화가 돼요. 예, 막 변화가 되어서 에너지가 소용돌이 치면 그 다음에 멈추기도 하고 10시간 동안 멈춰서 그림을 감상하다가 다시 또 그림에 붓질을 시작하는데 그 멈추는 끝자리 속에서 마지막에 여운이 깊고 긴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즉 맺고 풀리는 부분으로 접점을 작가는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바늘구멍 하나 찌를 공간이 없도록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계획되어 있고 어떻게 그릴 것인가가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는데 막 무작위로 일을 하면서도 그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넘나든다. 저는 아마 아주 솔직하게 말을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중화도 제가 그 준중화를 보면서 두 가지던데, 양식상으로는 우리 동양 수묵화, 동양화에 있는 서사가 있다는 거, 다양한 서사를 응축한다는 거, 맞죠? 예. 그걸 하고, 하나는 두 번째는 그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 달라요, 뭔가. 그래서 하나로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로 확 휩쓸리지 않는. 예. 그러면서도 뭔가 중요한 것들을 작가 스스로가 작품 안에 들어가서 보완한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 잘 보시는데, 그 워낙 이제 미학을 전공해서 그 많이 쌓여 있는 경험이 그만큼 이제 폭넓게 작품을 해석할 것 같은데, 사실은 군중화 그리고 민주화 운동사를 그리면서 이것이 내가 살아왔던 1983년도, 80 몇 년도의 시대에 대한 최소한도의 보편성과 객관성은 유지한다. 그리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해석한다. 그리고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조차도 현장의 목소리와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 삭힘, 그 다음에 화해 이런 것까지도 같이 녹인다. 그 속에는 어떻게 그냥 거침없이 구경한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극렬하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는 때에 따라서는 시대에 대한 아픔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3자의 관자 입장에서 사진 기자가 사진을 찍고 택배로 이제 KBS에 막 MBC에 배달하는 사람도 있을 거죠. 그래서 그 정황을 다 드러내는데 중심은 그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나는 어느 그림인지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내 모습은 있는데 내 모습을 빼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그 현장 속에 10시간 동안 일어났던 것을 단순하게 압착을 시켜서 과정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 서사의 구조로 이끌어가려고 해요. 낯설게 만드는 것이 제가 속에 숨어있는 화의입니다. 그게 제가 제일 충격적인 건데, 낯설게 하기는 대개는 단호하고 담백하지 않게 대부분 하거든요. 근데 단호하고 담백한 화법, 이 조용 양식하고 낯설게 하기가 착 충돌하면서 화해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보여주니까 약간 불편한데 우리가 수수께끼를 내주는 것 같아요. 네가 뭐 풀어봐. 너 이거 입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 아, 맞아요. 맞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박 교수처럼 그렇게 단호하고 담백하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각각 따라오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말에 대한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왜 단호하냐면 저는 붓을 더 이상 휘두를 수 없는 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붓은 내가 칼이라고 그래요. 이 붓의 종이가 갈라져 버리고 내가 붓을 쓰는 순간에 이 그림을 뒤로 엎으면 거기에는 숨을 쉬었던 자리들, 탁탁 멈춘 자리들이 다 응어려져서 있어요. 숨어 있어요.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대나무 그림도 자세히 보면 큰 붓을 갖다가 팍팍팍팍 올리고 있는 그러한 내가 이제 길을 넣었다 풀었다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힘의 안배 같은 것이 드러나긴 하거든요. 그런데 담백한 것은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서당 훈장을 하시면서 저한테 묻는 말이 그림을 그리겠다. 그래서 왜 너는 그림을 그리느냐 물어봤을 때 그림을 그려서 성인이 되려고요. 왜 성인이 되려고 하는데 내 그림을 가장 맑은 상태로서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맑은 사회가 되고 동락이 되게 같이 즐거운 것을 느끼면서 제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할아버지는 글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농촌에서 개혁을 하고 깨우침에 대한 경지를 이루었다면 저는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맑고 그리고 투명한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서로가 아름다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내 어릴 때 얘기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저는 먹을 정말 귀하게 금처럼 써요. 함부로 이렇게 막 먹즙을 쓴 적도 없고 좋은 먹으로 잘 정성스럽게 갈아서 금처럼 사용해요. 최소의 먹으로. 그러다 보니까 붓은 칼처럼 쓰죠. 먹은 금처럼 애끼죠. 그러다 보니 텅텅 비워져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렵게 알죠. 왜? 많이 채워져 있고 글을 쓸 때 만년체로 쓰면은 이해하기 쉬운데 글 하나 툭 던져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박 교수님이 질문서를 딱 주었을 때 제가 답할 때 핵심이 이거였어요. 독일에 있는 저 베냐민의 책을 읽으니까 딱 이게 꽂힌 말이에요. 명성 없는 명예에 대해, 광이 없는 위대함에 대해, 보상 없는 존엄에 대해 내 그림이 바로 베냐민이 얘기해버렸구나. 그래서 나는 이 전체 질문서를 보는 순간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딱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이게 주가 독일인의 글인가라는 것인데 누가 말한 것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어릴 때 읽었어. 예. 제가 방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순간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그런 말을 가끔 하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말을 하냐면요. 왜 철학이 오늘날 의학보다 무시당하냐. 의사는 아무리 돌파를 일어나도 외과 의사가 돌파를 일어나더라도 수술하고 들어갈 때만큼 긴장한다. 근데 철학자들은 이 펜대를 놀리면서 외과 의사의 긴장만큼 가지고 하냐?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건데 방금 선생님은 이 붓이 칼다 하니까 딱 그래요? 사실은 저는 선생님의 칼이 많은 무의미하게 버려진 존재들에 대해서 또는 사람들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의미가 있다, 무의미도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노력을 뭔가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아요. 살린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회 안에서 죽어가는 존재들에 대해서 생명을 불어넣는 칼이다, 붓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작품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작품이 제일 많았어요. 저한테는 문명의 화를 겨누다 시리즈 몇 줄 있잖아요. 몇 작품이 나왔는데 그 시리즈도 전부 그런 느낌이었고 죽음도 삶도 아닌 것, 깨진 항아리, 토끼간, 뭐 역사의 인물화들이 전부 사실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다시 넣는 거거든요. 그게 칼이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는 거 아닌가? 외과 의사의 칼처럼? 그렇죠. 이게 칼은 쇠가 이제 울기 때문에 칼을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칼을 갈지 않으면 사람이 손이 다쳐요. 잘 들지 않는 칼은. 근데 이 칼은 양날의 칼이라고 조금만 칼날이 넘어가 버려도 칼이 쓸모가 없고 칼이 정말 거기에 윤지골중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거기에 딱 맞는 그 상태가 아니면 그러한 상태가 아니면 이제 칼은 쓸모없이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떤 악의 소굴이 될 수도 있고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선하게 쓰게 되면 매우 선하게 인간의 생명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부분 칼이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는 칼은 긍정과 선의 경지로서의 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 그래서 까딱 잘못 읽으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림을 통해서 저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데 그림을 통해서 자칫 잘못해서 사람에게 부정을 통하여 긍정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림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정신적 영향을 주어서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게 만드는데 내 그림이 그렇게 쓰인다면 저는 굉장히 그건 일종의 그림이 갖고 있는 폭력성 같은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의 그림을 제가 또 관통하는 그 두 개의 제가 참 관심 있게 선생님 작품을 쭉 관통하면서 두 가지가 모든 작품에서 느껴지는 특히 인물화가 있을 때 손과 눈이더라고요. 손과 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신 것 같고 제가 약간 섣부르게 여기서 판단을 해보면 정신의 세계를 그 뜻은 정신으로 활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뜻은 좀 더 큰 말이잖아요. 정신은 되게 서양에서는 그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왜 조각보다 그림이 더 많은 정신을 표현하냐 이유는 간단하다고 말하거든요. 조각은 눈동자로 정신의 세계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화는
이 눈으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게 홍구멍이고 숨구멍이라고 보는 거고 활용점정이라는 것도 마지막에 그걸 찍는 순간 예를 들면 예수님의 눈동자를 찍는 순간 그 그림은 예수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손을 들어가니까. 그런 면에서 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건 누구나 다 볼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볼 것 같은데 저한테는 특별히 이번 전시에서 너무나 충격적으로 와닿는 건 손이에요. 선생님이 손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받았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받은 거 모르겠는데. 아니, 거기 보면 이번에 손 그림이 2개만 있는 그림 있잖아요. 사실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 모습이에요. 뭔가 달랐어요. 더 이상 바늘을 찌를 수 없는 그 혈관이 다 달아져 버렸어요. 그게 뭔가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내가 받았던 그 절실함, 절박함을 그림으로 남기는 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냥 소재를 거침없이 도다가 그냥 이렇게 선택한 것은 없고 정말 이 작품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 생명의 존귀함. 어머니의 손은 밥이었다. 그렇죠. 생명이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 먹빛을 가지고 어머니의 그 지극함, 숭고함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모든 어머니는 다 이럴 텐데. 그래서 이제 저는 소름이 끼쳤어 사실 그냥. 그래요? 저한테는. 하여튼 그러면 제가 지금 적당하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겨드랑이 밑에가 쫙 오는 정말 눈물 자국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이 장례식장에 어머니의 초상화 대신에 그걸 걸라고 했는데 뭐 또 형제간들한테 말을 하니까 형제간 중에 또 생각이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그 형 혼자 개인적으로 어머니 뭐 모시는 거야? 이렇게 말한 통에 이제 그건 끝나버렸는데 그만큼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손은 관심 이렇게 갖는 것이 화가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를 장악하지 못한 작가는 영원히 아마추어라고 저는 이제 주장하거든요. 손을 장악하지 못하는 작가도 또한 아마추어입니다. 손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로댕은 평생 동안 손만 그렸잖아요. 매일 손을 스케치해서 왜 내가 손을 장악하지 못하니까 조각가가 안 되겠다는 이 손은 우리가 이게 도구로 연장이지만 이 손으로 사고하고 이 속에 느낌과 감각이 내재되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손이 움직인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손은 곧 감각인데. 어머님의 손은 사실 어머님 손은 잘 몰랐고요. 몰랐고 좀 소름이 그래. 확 오더라고요. 여기 소름이 머리가 올 때가 있고 상체가 올 때가 있는데 상체 겨드랑이 밑으로 쫙 흐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사실은 다시 손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다시 손을 보면서 다시 보니까 놀라운 작품이 있었어요. 기원이라는 작품에. 기원이라는 작품의 손이 이건 뭐지? 이거 수묵화로 가능한 건가? 굉장히 손이 이 손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깊이 있는 그런 거고 또 그 분노를 사귀며 그래도 그 손은 그 기원처럼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얼굴에서 어느 정도 멀리 표현해주기 때문에 아마 손은 조금 더 간명하게 그리신 것 같은데 또 신채원 선생님은 얼굴 대신 얼굴로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 연구를 쭉 하다가 선생님이 안각화에 또 대가시더라고요. 연구자죠 그냥. 선생님 원래 바이금이라고 이제 책도 내시고 그분도 박사학위 되시고 제가 또 박사학위 논문 다 읽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그 어려운 책을. 저는 이제 뭐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잘 읽었어요. 그래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한국의 바이그림 연구하시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셨더라고요. 특히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도 한 동북아시아에 대해서는 논문은 많지는 않지만 몇 편 안 썼지만 살다시피 하셨던데. 자료, 1차적인 자료, 사진, 탁본 다 하시고 이런 것은 아마 세계적일 거예요. 또 거기다 텐트 치고 계속 사시면서 아침에 막 그랬어요. 그러셨다고 하던데. 그때 친구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 온 게 아니라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저는 제가 옳다고 느끼면 죽음도 선택합니다. 그렇지. 옳다고 느끼면. 그 안각화 때문에 안각화 관련해서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많은 필드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저도 봤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근데 안각화와 관련해서 저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 전문가하고도 그 논의도 평상시 하고 그러는데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암각화에 나와 있는 해석, 그 신석기 빗살무늬 도기부터 암각화 해석을 지금 보통의 주류들이 판단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이거 저는 구름이라고 보거든요.
다 보통 사람들은 뭐 이상한 해석하는, 우리는 옛날 걸 해석하면 꼭 풍요 다산적으로 너무 많이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그러는데 저는 예수 상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수 상들은 또 신석기 시대 때도 이미 세계관이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 세계관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리석지 않거든요. 네. 어쨌든 그 세계에 접근, 선생님은 제가 보니까 제가 그 행적을 쭉 봤을 때 너무 보다가 네. 그러니까 지금 봐도 약간 작가로서가 아니라 학자로서도 약간 반 미친 사람처럼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봤는데 네. 텐트 쳐놓고 아침에 새벽에 가서 악박화 보고 또 이렇게 악박하는 그 새벽에 빛이 어떻게 들어온가 이렇게 네. 보시고 네. 학분 드시고 네. 감동하시고 그 선조들이 2만 년 전에 이걸 그랬을 때 그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셨겠죠. 그런데 쟤는 네. 암각화에 대한 이게 이제 저는 언제나 본질, 원형, 근거 그 부분을 자꾸 파고 들어가는데 근거를 버리기 위해서 근거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전통을 버리기 위해서 전통을 공부하는 거지. 전통에 언제나 내가 뭐 함몰되거나 그러면 전통 회귀주의자가 되면 이것은 시대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이 안 돼서 저는 암각화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의 피 속에는 장엄함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의 피가 반절히 있다. 이걸 고구려와 고려라고 칭하기로 하자 그냥. 그런데 조선시대 초기에 들어서면서 농경을 중심으로 했던 중국 문화가 들어오면서 정착민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이 피가 몸속에 있을 뿐이지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 장엄함과 생명력 넘치고 있는 거대한 스텝지구의 유목민들의 미학은 과연 무엇일까? 왜 이걸 우리는 방기하고 있을까? 그 부분을 연구해야만 균형 잡힌 한국 미술사를 재건할 수 있겠다 하는 처음에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북방 지역을 다니면서 샅샅이 박가리 농법으로 그냥 이 걸어다니고 돌아다니면서 있는 대로 암각화를 다 봐버린 거예요.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막 훑으면서 제가 몽골 같은 데는 한 70번 정도를 갔어요. 한 번 갈 때마다 2주,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더군다나 거기 도움도 받지 않고 다니셨던데. 네, 그냥 혼자 다니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위험한 부분은 자연이 나를 안아주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못 느꼈어요. 야, 제가 아까 네. 선생님의 손은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뿌리를 가보면 선생님의 그림에는 암각화의 전통이 있는 약간 느낌. 그것은 지금 드러나진 않지만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암각화의 기법이 어디에 그러니까 꼭 그걸 그러니까 암각화의 정신은 뭐냐면 인간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철학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애 잘 낳고 결혼해서 잘 살고 여러 사람이 더불어 잘 살고 고기 필요한 만큼 딱 잡아먹고 필요하지 않으면 알아서 널어놓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행복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은 역사 속에서 감춰지거나 그동안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복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유목미학에 대한 공부. 예를 들면 암각화에서도 손이 있더라고요. 그 콜롬비아나 이런 데 가면 손 발이 있습니다. 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손이 왜 많이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건 잘 모르지만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은 아까 선생님 작품 속에서 얼굴에 눈하고 손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머리를 많이 쓰지 않는 사람에게 일생에 자연과 만나는 첫 지점이잖아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첫 번째 악수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암각화를 그릴 때도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의 신체적 기호가 손이 아니었을까? 또 그리고 오늘날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가 손을 만질 때 엄마였구나라는 느낌이 제일 먼저 갔잖아요. 그러니까 손이라는 게 그런 암각화 때부터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선생님 작품 속에서 그렇게 투영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나 그러겠지만 이게 보편성, 객관성, 모든 사람이 느끼는 공동 감정, 공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만 어머니의 품속이나 어머니의 손, 특히 여성의 손을 보는 순간에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편협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손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숨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삶에 대한 편린들이 손 속에 전부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저처럼 이렇게 손이 저는 거칠잖아요. 어릴 때 정말로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삶이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어릴 때? 네. 얼굴은 자다 고생 안 하는 거. 아니요, 우리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생했어요. 그래요? 네. 아니 동생분도 제 잘하는데. 아, 여기는 고생을 안 해서 동생은 고생을 않고 제가 고생을 한 거예요. 선생님 뭐 하시려고 생각했어요? 큰형이니까 아. 모든 걸 앞장서서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공부 잘하는 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같이 이제 천학비지한 사람들은 일로서 몸을 때워야 되니까 하셨어요? 무지하게 했죠. 무지하게 한 거예요. 어디 그걸 안 얼굴에는. 아니요. 저는 뭐 만약에 고생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제 예술에서 고생한 것이 헛되게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향기로 돌아온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어요. 이게 내가 직사게 고생한 것이 지금 이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다고 나는 느끼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광주도 얼굴을 할 때는 폐안 났어요 전혀. 그래요? 얼굴은 전혀. 그래. 고귀한 선비를 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암과 가에서 손은 몇 가지 의미가 있긴 있는데 기록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손이 없어요. 우리나라 암각화는 발가락이 있어요. 손발이 큰 인간. 네, 발가락만 하나 왼쪽 가락이 그려져 있는 경우 있고 안동에 있는데 이게 무슨지 대충 학자들의 일반적 의견은 내가 이 땅에 처음으로 시작했다. 살기 시작했고 이 나의 조상의 뿌리들이 지금부터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쉽게 말하면 예,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도 유명한 유적지일수록 손이 찍혀져 있어요. 하나는 음각으로 하나는 양각으로. 그래서 나는 그 그림을 아니 뭐 철학자가 그런 데까지 관심 가지고 놀랍네요. 근데 손이라고 찍혀 있는 것 자체가 사람과의 만남도 처음 시작이겠지만 이 땅에 내가 처음으로 손을 만지면서 가꾸었던 이 터전 그리고 신과 만났던 이 장소를 더 이상 더럽히지 않고 조상 욕되게 하지 말자 이런 의미인데 저는 그것을 거꾸로 흐르는 강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은 제가 진짜 이거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질문인데요. 네. 선생님이 나는 전통적인 한국 회화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깊이 느낀다. 네. 하지만 또한 나는 그 전통을 사람들 삶의 근간으로서 만들 책임도 갖고 있다. 네. 그러나 전통 취소하는 게 아니라 전통을 그야말로 해석해내고 이제 오늘날 그 현재화시키는 노력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선생님 작품 중에 저는 동양 화라 이런 느낌이 전혀 받지 않아요. 네. 서양을 미화한 사람 입장에서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네. 특히 제가 제일 사실은 선생님 작품 중에 네. 서양 미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작품은 내가 하루 종일 보고 싶다 네. 한 작품이 거꾸로 흐르는 강입니다. 네. 그리고 빛 원투 네. 요 작품에 대해서 일단 아마 서양의 미학자들 중이나 평론가들 중에서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이 오면 아마 미칠 것 같아요. 이 작품. 선생님 이 작품이 도대체 너무 저한테 선생님 작품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작품. 아, 저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꾸로 흐르는 강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사를 살아간다는 사람, 현실을 살아간다는 사람이 내가 역사의 주역이 되지 못하고 주변인이 되어서 산다는 것, 이것은 치욕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데모를 하고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데 나는 주변에서 거기서 구경을 하면서 조금만 더 오면 이놈들아 너도 깨부술 수 있어. 나는 자기 안위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말할 수 없는 모멸적이에요. 나는 그것이 이제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고, 왜냐하면 대학에 처음에 이력서를 냈을 때 저에게 데모는 그림 그린다라고 하면서 너는 굉장히 문제 교수가 될 수 있어라고 해서 떨어진 적이 몇 번 있어요. 이게 마스크 하고 있는 소년 하나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검게 그게 거꾸로 흐르는 강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 상태로 살면 조상 볼라시 있을까? 나는 조상 볼라시 없어. 나의 유전적인 피가 Y 염색체를 도저히 그 앞에서 술잔 하나 올릴 자신이 없어. 어떻게 살아야 돼? 역사를 똑바로 보고 산다는 것,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나에게 지금부터 하나하나 내 스스로가 나를 혁명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게 나를 혁명하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거꾸로 흐르는. 그런데 그게 조상 볼라시 없다라고 했는데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고 딱 보니까 그림이 너무 시커멓고 너무 싸납고 오염되어 있는 것 같고 조상이 볼라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조상이 내 볼라시 없게 그려진 것 같아. 그래서 처박아 놨어요. 지금부터 그린 것이 한 10년 전에 그랬어요. 연도가 좀 틀리긴 한데 가만히 놔두고 난데 10년 지난 뒤에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을 이제는 정리해서 버리자 하고 하나하나를 펼치는데 이 거꾸로 흐르는 강을 딱 보는 순간에 아니 진짜 거꾸로 흐르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나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 그림이 왜 여기에서 지금까지 숨어 있지? 때에 따라서 작품은 숨어져 있는 공간 속에서 작가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익어가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작품 중에 1번 뽑으라는 작품이고요. 네. 이건 100년 만년 간다. 저는 국보급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 그림을 누가 팔으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아니 팔으라고 해서 가격을 딱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깎아달라고 해서 지금 안 판 건데 안 판 게 다행인 거예요. 공공기관에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크기가 이만한데 그렇게 가격이 가냐. 선생님 미술관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그림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일천에서 못 볼 수도 있지만 아니요, 저도 저는 저 대표적인 작품을 뽑으라면 건방지지만 네. 그 작품이 버린 작품인데 버린 것이 아닌 것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너무나 그래서 저는 아직 해석을 못 하고 있어요. 네.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선생님 그 작품은 본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진짜 살아있는 작품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림의 힘 아닌가요?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게 그림은 문화에 대한 가치는 정말로 수직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고 지내는 것 이상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 나 동양의 수묵화가다 하는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 되게 만드는 제 그림이 사실은 네. 제가 제일 처음에 78년인가 9년도에 공간지에서 대학교 신분으로서 저에게 글을 써달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나는 동양화니 서양화니 채색이니 수묵이라는 말 자체에 갇히고 싶지 않다. 그렇죠. 한 가지 있어요. 네.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서양적 기법도 나의 속에 들어와서 녹이면 되는 것이지 이 그림을 공유하는데 전달하거나 그림이라는 매체의 조정 수단이 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특정하게 칸막이를 두고 넘나들지 못하는 예술은 죽어 있다. 그때가 선생님 그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 만약에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전통적인 수묵이나 붓을 하셨으면 다른 거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보니까 선생님 믿으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전통을 잊는다기보다는 네. 전통을 지금 살아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전통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통을 학습을 하고 기본적인 것을 텍스트로 공부하되 그 다음에는 지금 시대의 전통으로 만들어내는 혹시 가능하다면 이것이 모본이고 캐논이고 이러한 표준적인 그림이 이게 길을 만들자라고 하는 생각은 좀 하죠. 빛 원투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어요. 언제 한번 볼 수 있는 그래. 아니 뭐 이 전시 작품을 워낙 기니까 그림이 지금 걸리지 않은 그림이 한 20점 있어요. 5.18에 관계되는 거. 저는 그림을 바꿨으면 쓰겠어요. 그럼 좋죠. 중간에 한번 바꾸고 왜냐면 여기에 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림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광주 분들에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림이 115점이 실려 있는 작가 그림이 지금 여기 거의 다 왔다. 한번 봐라.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교과서 가장 많이 실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빛 원투도 가지고 오고 법 노무현 대통령 얼굴 없는 노무현도 갖다 놓았는데 이게 정치적인 인물은 또 전시하면 안 된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게 원칙인가 봐요. 그런 좀 답답하네요. 예술은 그런 카테고리를 예. 깨부시는 건데 카테고리에 갇히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빛 원투 그림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에게는 이걸 그리지 않으면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 느낌 있어요. 꼭 한번 머리박이 깨져버리는 느낌. 이 선생님의 돋보이는 광과 빛 원투로 며칠 동안 한번 연구해 보고 싶다. 그런 아주 강력한 연구자가 수능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우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대부분 사람들이 수묵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조형 기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2가지 정도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하는데요. 언뜻 제가 이제 간단히 뭐 2가지 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2가지 정도 설명을 해주시면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일단 이 그림을 그리는데 대표적인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원하는 대로 기법을 내가 적용할 뿐이지 바퀴벌레를 그릴 때는 바퀴벌레를 6개월간 길러서 바퀴벌레가 원하는 붓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내 일이거든요. 만약에 돈벌레를 그릴 때는 돈벌레가 원하고 있는 그 다리 많이 달려 있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붓질을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걸 찾는 것 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연구를 하시나요? 키우죠. 기르면서 해야 돼. 그게 힘이라니까요. 선생님. 그건 그래서 제가 힘을 과정에 빼주세요. 대한 정당성은 훼손할 수 없다라고 묶이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개미를 그리면 개미를 내가 갖다가 손에서 계속 개미와 내가 대화를 나누면서 개미가 어떻게 물고 가는가를 다 알아야 돼. 그게 선생님 힘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바퀴벌레를 길렀는데 바퀴벌레가 암컷만 길렀는데 암컷이 나중에 성을 전환시켜서 수컷이 한 마리가 되어서 새끼를 낳기 시작해요. 그럼 조그마한 것을 이제 기르는 거예요. 먹여가면서. 그러다가 촉수가 길어지면 내가 톡톡 치면은 촉수가 이게 한 몇십 개가 달려 있는데 각각이 삑삑삑 돌아가면서 이 감각을 자기가 전달받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그것에 맞는 붓을 쓸 뿐이지, 제가 굳이 찾는 것이 아니라 바퀴벌레가 이야기하고 있는 붓질을 저는 찾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법이 없다, 무기법이다. 선생님 정말 와 많은 해결됐습니다. 의문점들. 아, 그렇습니까? 의문점들이 많이 해결됐는데 네. 선생님 정말 그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게 저한테 감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퀴벌레든 뭐든 직접 수많은 시간 보고 관찰하고 키우면서 그것에 내면화된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작품이 막 기교를 부리지 않고. 저는 기교를 좀 싫어해요. 네. 제가 기교 없는 가장 단박한 그 맛이 최고의 이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교가 없으면서 단호한 것은 제가 보기엔 선인 것 같아요. 네. 뭐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그 옷을 그리더라도 선을 볼 때 보면 굵기나 흐름이 그 사람의 정신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자라긴 한데 그림 그릴 때만큼은 내가 어떻게 그리는지 사실은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을 빼야 돼, 내야 돼라는 개념이 없이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게 어떤 맞는 거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느낌이라는 느낌. 이 느낌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이게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딱 촉이 딱 왔을 때 이 부분에 이렇게 그림을 딱 휘두르면서 그만 딱 붓을 놓아버리면 그 이상 붓을 대는 순간에 그 그림은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작품 중에 이제 아무래도 아까 정신의 세계 그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미학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술은 정신의 감각적 표현이다. 헤겔이라는 철학자의 말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뜻을 그리는 것이 나의 중요한 예술 작업의 모토다,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뜻을 그린다 할 때 그때 뜻 또는 정신이 가장 의축되는 눈, 그리고 그 눈에 관해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황희 작품이잖아요. 황희정 작품 보면 뭐 언뜻 보는 사람들은 뭐 얘네들은 막 잡스러운 소리 하는데 조금 이번 차에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자, 설명해 드려볼게요. 저는 눈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그 눈빛에 대한 느낌을 먼저 이제 잡죠. 단순하게 그 당시 사회가 조금 좋지 못했을 때 내가 사표가 되는 인물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꽂힌 것은 이제 황희였어요.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그렇겠지만 황희야말로 고만두었을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청빈한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그분이 이 공정하게 만약에 정치를 했다면 그 정치는 분명하게 우리 한국 사회의 중요한 자산일 수 있어. 근데 지금 이렇게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정치적인 술수로만 해결되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을 황희가 다시 되살아나서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황희는 얼굴이 이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접근해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실제로 그 그림은 황희정승의 초상화를 바탕으로 제가 늘려버린 거죠. 눈 하나를 더 집어넣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황희의 힘을 빌어서 사방시가 되어서 더 이상 싸납고 악한 눈은 사방시보다 없잖아요. 이 악한 눈이 등장을 함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악한 놈들이 안 나타나면 쓰겠다. 싹 좀 액풀이를 해서 다 쓸어버려라 하는 강한 선조들이 지녔던 사방시에 대한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보자. 그런 것이었고, 그걸 그림을 그리면서 쪼가리 있는 종이를 이어붙였고,
그 뒤에다가 종이 먹은 이랬어요. 제가. 눈을 감고 그리자. 붓이 기억하고 있는 황희를 그리자 하고 그냥 눈 감으면서 빗붓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놓고 보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작업실에 딱 들어와 보니까 정말 내가 볼 때 그 당시 느낌은 그랬어요. 화가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귀티가 난다. 황희가 귀티가 난다. 모든 선은 풀어져 있고 먹은 완전히 방만하게 흐트러져 있는데 왜 이 귀티가 어디서 날 것인가. 그래서 이 그림을 나의 뜻을 얻은 그림으로 1호로 생각하자 하고 전시를 했는데 한국에서 전시할 때는 이태원 선생님조차도 김합에 신문에 잘 났는데 축하해 전시하고 역사 속에서 뭐 걸어놓은 사람들이 전시 역사에 88년도 그림이에요. 좋아. 야 이제 김하백이 잘 되니까 좋다. 이리 전화가 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웃겨요. 근데 신문사에서 핀을 잘못 맞춰가지고 눈이 2개로 나왔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왜 눈만 핀이 안 맞고 옷은 핀이 맞았어요. 그랬어. 그러네. 눈 4개짜리야 그러더라고. 전시장에서 보세요. 근데 이 그림이 한국에서는 조명을 못 받았어요. 뉴욕의 퀸즈 뮤지엄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전시했을 때 그 그림이 그리 갔어요. 뉴욕 타임즈에 이 그림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고 난 뒤에 이 그림이 인기가 있어요. 재벌 회장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재벌 회장이 그림을 보자고 저희 집에 왔어요. 포도주 2병을 가지고. 저는 사실은 둘째 동생과 같이 살 때인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포도주를 맛을 느끼지 못할 때예요. 따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칼로 따야 돼. 칼로 이 코로그를. 근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88년에 기가 막힌 거예요. 포도주 따는 거 갖고 오라고 비서한테 시켜서 따는데 그림을 놓아두고 좋다 좋다 그냥 그러는데 다음 날 그림 가격을 보냈어요. 007백으로 편지가 김하백 집에 와서 황희정승을 보니 이 무량한 마음이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림 가격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유가 김하백이고 내가 김하백에게 사서 선물합니다. 이 말은 다른 데에 그림을 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앞으로 이런 그림을 5점이라도 남기고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보람을 가지십시오. 라고는 편지가 있었어요. 그림 가격을 다 그 비싼 가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진빛이 한량이 없다.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화가 김호석 같은 형편없는 화가에게 이런 애정을 붓는 것은 정말 사회가 썩지 않았다는 거구나. 그래서 진실은 도망가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 그래서 황희정승 그림에 저는 많은 고마움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 박 교수님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재밌습니까? 기자님? 뭐냐면요. 제 책 중에 사유의 경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눈이 최고 중심이라고 했던 모든 미학적 근거를 어느 순간에 제가 지금 깨버리는 거잖아요. 눈이 제일로 중요해? 그러면 눈을 내가 그리지 않겠어. 눈을 그리지 않았는데 그러면 전신이 없어져? 웃기지 마. 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없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비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김호성 네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죠. 김호성 네가 활명수 병이야. 태평양 물을 주었는데 네가 담어? 너는 활명수 병뿐이 못 담아. 너 지금부터 외연을 네가 처음부터 공부했을 때 외연을 확장하라고 해서 너한테 공부를 가르쳤는데 외연을 확장시켰어? 아니야. 너는 너한테 갇혀서 네가 발등을 찍고 있는 걸 똑똑한 체 알고 있는데 너는 병신 같은 놈이야 라고 딱 하니 꿈속에서 할아버지께서 이 얘기했던 부분을 딱 느끼고 빠바박 하고 하늘이 깨지는 걸 느끼면서 이제 눈을 없애버리자고. 제가 이제 선생님 워낙 유명한 그림이고 선생님을 대표하는 그림이라고 말해도 그래서 이 그림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그 책에서도 보고 심지어 모니터에서도 보면은 또 신기하게 이 그림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맥락은 조금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보통 아무리 눈빛이 무서워도 아주 강한 사람들 눈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거울을 보는데 자기 눈빛을 못 봤대.
자기가 다 눈을 못 마주쳤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자기 다른 사람의 대상화되는 걸 완벽하게 막아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아주 강한 사람도 있는데 이 눈이 선생님이 의도했든 않든 저는 대상화를 못하죠. 일단 가만히 보고 이 눈은 이런데 저런데 평가하고 분석하고 난도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황희 선생님을 황희 사람을 대상화시켜서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작품은 선생님이 의도한 대로 황희 선생님이 우리를 신문하는 거죠. 원래 의도가 그거예요. 그렇죠. 의도가. 그러니까 내가 황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제사슬. 없어 우리가. 안 돼. 안 되고 예. 황희가 우리를 보게 하는. 예. 그런 의도였어요. 예. 그걸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었을까? 그게 아니라 박 교수가 그걸 봤다는 것 자체가 저는 충격적인데요. 예. 저는 그건 저의 서양 미학자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걸 서양 미학자들이 그걸 지향했지만 서양 미학자들이 다들 그걸 지향했거든요. 서양 미술사에서 눈이 대상화를 거부하면서 우리를 신문하는 그런 눈을 그린다고 했는데 선생님처럼 구현한 사람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저는 박 교수님이 얘기한 부분을 오늘 아침에 내가 써놓은 작업 노트에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그랬어요.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안 보이고 남만 보일 때가 있고 자기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시각이. 그렇죠. 본인 스스로에 갇혀 있으면 나는 나쁜이 못 보고 내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은 그때부터 남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눈을 못 본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에 갇혔을 때 그런 거고 자기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제 남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남이 보이는 시각으로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자기에 갇혀 있는 순간에 그건 소화에 갇힌다. 그래서 철학이고 뭐시고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에게 절실한 것이 남과 공유하고 남도 같이 절실한 것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 것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학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 바로 그 부분. 나무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것이 나의 눈으로 환원되기 시작할 때부터는 남과 내가 경계가 없어지면서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고 내가 곧 예수가 될 수 있는 경계. 이 단계에 진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무식하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써보셨어요? 네. 제가 이제 그걸 좀 결론은 비슷하게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거꾸로는 강하고 원투하고 황희 이 작품들은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양식이 된다. 따라하면 바로 태가 나. 이건 그러니까 누군가 하겠죠 이제 하는데 저는 하는데 특히 황희 같은 작품은 이제 미디어 아트를 한다든가 선생님 작품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제조하는 친구들이 나타날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나타나면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모나리자 막 미디어 하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 믿는데 어떤 그런 미디어 아트나 이런 팝아트 하는 친구가 아니고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 나도 대상화되지 않은 눈을 그릴 거야 하면서 그리면 똑같은 방식으로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작가 김호석 대체 불가능한 존재, 대체 불가능한 작가로 우뚝 서게 한 그런 그 양식이 아닐까. 그래서 그건 나중에 뭔가 좀 더 상세한 그 연구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양 미학을 전공한 분하고 이제 이런 이 얘기를 한 것이 거의 뭐 처음이에요. 대부분 경우 동양에 관계되어 있는 것에 저를 이제 동양에 가둬놓으니까 그러는데 전시를 했을 때 뉴욕에서 뉴욕 대학에 있는 큐레이터가 저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것들은 지극히 서양적인 관점으로만 이제 던져놓아서 황희 그림 같은 데 집중하고 역사화에 집중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뭐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검은 먹이 갖고 있는 서정성 서사에 대한 관심이 엄청 크다. 그래서 당신 그림이 그런 관점 때문에 역사화가 뉴욕타임즈에도 나온 이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서양 미학이냐 동양 미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림으로서 사람과 함께 소통하고 소통을 못하면 소통을 못한 자체도 의미가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뭐
이 내용을 보면서 적어준 내용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까마득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글도 있구나.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동생하고도 통화를 그렇게 했어요. 야 박 교수가 무지하게 지금 후배 팠는데 야 내가 지금 이 용어 개념이 안 쓴다. 그래서 개념이 안 쓰는 것은 그냥 무식하게 내가 개념이 없다라고 그냥 인정하기로 하자. 그래서 안 본다. 예. 아 근데 이제 저 말씀 안 하니까 어려운 얘기는 없잖아요. 선생님 평소에 생각하시는 거 그대로. 아니 저를 어여삐 여기서 풀어주니까 내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좀 더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 그 관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저는 한동안 그 이제 아까 정신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그렇지만 감각을 정신적으로 표현한다 이것도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 이제 그런 작품이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최근에도 아주 오래전에도 소리를 본다는 게 뭘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소리를 본다는 게 뭘까? 그랬는데 그 작품을 보면서 선생님이 고양이인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선생님이 고양이가 돼서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 고양이가 지금 먹을 모거라고 할까요? 모거. 하고 언뜻 보면 그렇게 보여. 그래,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이 소리를 본다.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소리를 본다는 건 경지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일단 말하면 굉장히 높은 건데 그런 그림들을 쭉 그리셨는데 그게 이제 카프카가 항상 그 동물의 관점에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카프카의. 그렇죠.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가장 버림받는 것으로 세상을 봐요. 나중에 그 사르트르도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위대한 서양의 대가들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역사로 보면 한용운 선생님이 또 그런 그 한용운 선생님 작품을 잘 가지고하셔가지고 심리적 관심을 보이시는데 쥐, 파리, 모기와 같은 하찮은 존재들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들 무가치한 것을 가치가 있다 이런 세계의 작품들을 쭉 하시는데 그 부분이 그 말씀. 근데 저는 무가치하다 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쉽게 말하면 즉자적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대자적 관점을 갖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했어요. 진짜 철학자님인데. 아니요, 다른. 해결 변칙법 용어인데 이거. 아 그래요? 그 대자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세상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름이 없는 것조차도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미물이지만 이 미물이 말하고자 하는 분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미물은 인간 너희들은 나를 몰라. 그러면 저는 그림 속에서 아무리 관찰을 하고 했는데 아까도 좀 전에 말했는데 이것인지 알았는데 저것이었고 저것인지 알았는데 저것도 아니었어. 그럼 뭐냐? 모른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선생님의 모기, 파리, 특히 쥐 그림은 아니 파리에 이렇게 애정이 있을 수 있나? 애정이 있죠. 파리 두 마리가 이 흰 비계에 두 마리가 짝짓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을 탄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면서 집사람한테 손짓했어요. 이 집사람이 신문을 읽다가 느닷없이 점프해가지고 때려 잡아버려요. 이야, 왜 당신한테 이것을 이 파리가 나쁜 짓을 뭐 했는데 왜 죽였는데 내가 그걸 파리야 미안하다. 당신의 그 숭고한 정신을 우리 집사람이 때려 죽여버렸다. 이 사람은 이제 죽어서 파리가 될지도 몰라 하고 두 마리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세상을 살아가는데 파리를 볼 때 그냥 나의 예를 들면 물을 볼 때 물을 보고 시원하다고 느끼는 건 당연하다. 파리를 보니까 지저분하다고 느끼는 건 당연하다. 일반적인 사랑하는 거다. 여기서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파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파리를 나하고 똑같은 존재에 놓고 보는 힘이 있는 거다.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림이 발달되시고.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파리라는 것 자체를 가만히 두고 보면은 120km로 달리고 있는 차에 파리가 있는데 가만히 정지해가지고 날아다니는 거 보면은
그것도 놀랍잖아요. 또 문을 열면 팍 날아가 버리고 그거 거꾸로 뒤집어지고 바로 뒤집어지고 마음대로 그러는 거 보면 놀랍고 파리가 제일 먼저 파리가 알을 딱 낳는 순간에 모든 사체의 눈에다가 나버려요. 선생님 같이 또 많이 하셨구나. 눈에다 눈이 버글버글이 구데기가 생기는데 이게 4일 5일만 되면은 딱하니 이제 파리가 돼버려요. 아니 파리가 그 한명호 선생님 시계 보면 그 똥을 싸는데 검은 옷을 하얀 똥 하얀, 예. 겹쳐가지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한용운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유무의 관계를 떠나서 그것의 이게 동등한 개념으로 우주론적으로 환원시킨다는 것이 저는 그 부분이 어릴 때 읽었던 뭐 아주 어릴 때야 뭐 고등학교 때 읽었으니까 그때의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 가까이 왔는데요. 우선 많은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하고 조용히 얘기해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재밌고요. 네. 근데 또 시간 한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선생님의 5월 관련 작품들을 쭉 봤어요. 예. 그리고 5월 관련 작품들에서 선생님이 계속 그 동양의 전통적인 군중화 그릴 때에 서사를 움츠키려고 하고 그 안에서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수십만의 관점이 함께 각자의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것들은 군중화의 일반적인 특징, 선생님의 그림에 쭉 그 관통하는 힘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선생님이 흔한 말대로 제가 아까 우리 시대의 작가이 수묵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양식이 서양의 포스트 모던에 가까운 양식들을 막 취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비엔날레 전시될 것 같은 작품으로 표적 같은 거, 그다음 김남주 선생님 소설화 같은 게 그리시는데 양식에 관해서 그런 넘나들고 이럴 때는 그것을 표현하기 가장 적합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강 선생님은 그런데 눈 하나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강을 봤을 때 눈 하나가 이 사람의 최고 극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눈이 안 보이는 눈이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이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뭘 봐. 근데 우리는 그거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 것에는 많은 사회에 대한 채무도 있고 그다음에 광주 시민들이 또 안고 있어야 될 또 뭐가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안 보이는 눈, 찔러버렸던 눈 속에서는 오만 것들을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랬을 때 이강 그러면 그거 하나 딱 이제 그려내는 것은 양식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해서 우리가 뭐 다리가 길면 자르고 뭐 짧으면 늘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은 그 대상 속에서 말해주는 것을 찾는 거거든요. 말해주는 것을 내가 찾을 뿐이지 그건 내가 새롭게 만들거나 그런 생각은 없다라는 거다고요. 또 나는 이 광주에 대한 그림들을 이제 걸어놓고 표적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모기 같은 것은 사실은 그 그림을 처음에 그 우리 지금 정부가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아주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들이 저한테 전시한다고 하니까 그림 보고 싶다고 그래서 안 보여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있는 모기 그림을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에 광주에서 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전시하지 마시죠. 왜요? 지금까지 김화백 잘 정도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이제 다시 또 광주로 돌아갑니까? 광주가 어때서요? 거기 머리 아픈 데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보수 정권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더군다나 모기 그림은 더더군다나 하면 안 된다. 남을 핏바누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려고 한다고 했어요. 모기는 동족의 피를 빨지 않는다. 그 사람한테 말을 했어요. 빨지 않는다. 너무 속되다. 모기는 동족의 피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그럼 한다고 했더니 그거 넣으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걸 집어 넣는데 오른쪽에는 탄착분이 형성된 걸 넣어놔서 사람은 사람의 피를 먹는 데를 빼버리고 모기는 모기 동족의 피를 먹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지워져 있는 여백 속에서 뜻이 확장될 것이다. 사유가 빡빡빡 열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큰일 날 일이라고. 이제부터 당신은 좌파로 찍힌다. 그래서 제가 이명박 정부에 1호로 급진적 진보주의 사상가라고 찍힌 사람입니다. 더 찍힐 게 뭐 있어요? 이제 공무원도 아닌데. 선생님 그 작품은 그러니까 모기는 모기의 피를 먹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피를 먹는다. 이게 극렬한 배치고 그걸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것은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것은 이데올로기적이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들과 관계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인간의 우리가 스스로를 반성해내는 과정이고 또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는 과정인데 그 그림을 사람들이 제가 한번 대학원생 데리고 왔어요. 예. 그 그림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게 제 의도예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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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막 수수께끼냐 이거 어떻게 풀지? 그 한 단계만 풀리면 금방 풀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한 은유와 비유, 압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나 즉자적 사고만 하고 산 사람들은 문제가 3번, 4번 꼬아가지고 다시 원위치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 그림을 제가 미학적으로 해석하면 선생님의 작품들은 이제 3가지가 있어요. 그나마 심볼, 상징을 사용하는 방법, 상징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메타포, 은유를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방금 작품은 정확히 말하면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인데 그냥 흩어져 있는 것들이 전혀 맥락 없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에 몽타주기도 하고요. 알레고리도 하고 또 단상들의 벼락.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연결되는 거. 그래서 이제 발테 베냐민이 좋아요. 위대한 예술 역사관을 지켜겠다는 좋아요. 발테 베냐민 이름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저도 왜곡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잘 써요. 그래서 이제 알레고리를 확 뒤집어 버리는. 그렇죠. 그건 이제 그 알레고리적인 어떤 산산이 부서진 조각들을 맥락을 이탈시켜서 결합시키는 거거든요. 결합시켜서 하는 방식으로는 그래서 선생님은 제가 보니까 이제 어떤 내가 이거 써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대상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여받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저는 수없이 많은 나레이터를 등장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림 속에 있는 나레이터가 나와서 그래야 막 그렇죠. 이리 쏘고 저리 쏘아서 해석을 지 스스로가 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도에 숨겨져 있는 숨겨놓은 제가 이게 잘 보셨어요. 정말 잘 보셨는데 이건 내가 못 읽었는데 상징이라는 것 자체는 초월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상징이 안 나오잖아요. 메타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 은유라는 것은 아까 뭐 말씀해 주셨던 관음이라는 거 소리를 듣는다. 그 진짜 소리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거죠. 빛은 듣는 거잖아요, 또. 그런데 이게 그 부분을 말하려면 현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태양빛을 보는 순간에 어느 날 정말로 이게 진심이에요. 낮에 별빛을 못 보냐. 저는 깜빡깜빡한 것이 보여요. 그렇죠. 왜 이게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있느냐? 없어요, 사실은. 그만큼 눈이 좋고 눈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대신에 야맹증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가 열리면 어떤 거 하나는 반드시 이렇게 돼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 있다라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이간 같은 경우도 눈 하나가 이렇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얻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고 싶은 건데 복합적으로 상징, 메타포, 알레고리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딱 들었을 때 지금 박 교수님이 정리를 무지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건 동서양을 떠나서. 제가 정리 메인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작품을 나중에 혹시 선생님도 강의 많이 하시니까 그 알레고리 부분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강력하게 있거든요. 저한테 제가 보기에는 있고. 자, 그렇지만 일단 광주에 이제 무궁산, 광주, 5.18, 또 역사화, 또 인물들 쭉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이번 전시도 그런 새로운 작품들을 많이 전시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는 광주 시민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다만 제가 선생님의 그 5월 관련 작품들을 보면서 이 전체를 흐르는 힘은 무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무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무등일보 그래가지고 이게 신문사에 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신문사 이름은 잘 지었다. 저건 최고다, 최고. 왜냐하면 무등이라는 말 자체가 첫 번째 딱 들었을 때 내가 몇 사람한테 물었어요. 무등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오르락내락 했는데 무등 뜻이 뭔지 몰라요. 그게 몰라요가 답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썼을 때는 무등 그러면 무등의 뜻이 갖고 있는 그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 당연히 모른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연원을 모르겠다니까, 어원을 모르겠다니까라는 게 학자들이 이야기했어요. 국문과 있는 사람도 모르겠다고. 광주에 있는 지금 교편을 잡고 있는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되든 안 되든 그냥 마구잡이로 생각을 이렇게 했다 하면서 작가 노트에 내가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무등이라는 것은 신을 이야기할 때 무등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등수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거 최고 신이다. 그래서 백제시대 때 뭐 이런 거 보니까 무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결국은 부처면 부처의 세계. 더 이상 이 이상의 신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신을 모시고 있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무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무등은 너무나 깊은 뜻이라서 말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생각할 수가 어렵다. 무등은 등급이나 차별이 없는 평등이다. 무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인류 정신의 고차원적 영역이다. 신이다. 또 무등은 있고 없음이 모두 똑같은 세상이다. 이 무등 정신은 평등이 훼손되면 들불첩이 일어난다. 무등은 그래서 복원력이 뛰어난 에너지다. 그래서 지금 무등 정신이 중요하다. 무등 정신이 바탕이 되었기에 그것을 훼손하는 불의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 나타났다. 광주에 만약 무등 정신이 없었다면 정의의 숭고한 가치를 드높일 수 있었겠는가 하면서 그림을 하나 딱 그렸어요. 그 무등산 진돗개. 네, 무등산 진돗개. 네. 그리고 그걸 보니까 저 5.18에 있는 학예사분이 그러면 광주 사람이 개라는 소리입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게 붙여버리나? 그래서 제가 작가 노트를 보냈어요. 무등산 진돗개. 무등산의 무등은 평등조차 넘어선 말이다. 민주주의조차 무등 앞에서는 겸손하다. 이런 무등산에 호피 진돗개가 산다. 무등산 진돗개니 누구를 보든 반갑게 꼬리친다. 앞발을 땅에 짚고 어깨를 누르며 엉덩이를 치켜 올린다. 꼬리는 서석대처럼 곧게 서서 봄바람처럼 움직인다. 무등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생명을 차별하지 않으며 그래서 사랑이다. 무등산 진돗개는 무등을 잠시 내려놓을 때가 있는데 바르지 못한 자는 들이받고 옳지 못한 자를 문다. 그래서 무등산 진돗개는 오늘도 무등하다. 딱 보냈더니 그럴싸하네요. 근데 전시는 못한대. 사람들이 광주가 개냐라고 할까 봐서. 야, 이 편협함, 그렇게 안 할 건데 아마. 이 편벽함. 네. 제가 저는 이거 시라고 봤거든요. 그래요? 시. 아니 저 작가 노트를 네. 순간적으로 10분 안에 썼어요. 민주주의조차 무등 앞에서 겸손하다. 네. 무등은 그래서 사랑이다. 예. 아니 제가 무식해요. 이렇게 글을 함부로 쓰고. 아니 글이 너무 좋아요. 아니요. 시인데 네. 선생님 제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등산을 한번 선생님이 한번 언젠가 그림으로 저는 선생님의 지금까지 해온 작품 세계를 보면 어떤 역사화나 분류화보다 선생님이 무등산을 그리면 그 한 점이 많은 걸 다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한테 그런 개인적인 소망은 아까 그 빛 원투를 볼 수 있는 그건 뭐 볼 수 있는 기회가 내 귀에 만들어 볼게요. 놔두고 박 교수하고 조인트 강의 한번 해줘. 그러니까요. 네, 조인트 강의 한번 해. 그리고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힘이 나실 때 네. 무등산에 한번 이거 금방 제 작가 노트를 어디서 찾으셨지 이것을? 제가 또 연구하고 다시 진짜 귀신 같은. 이건 내가 핸드폰으로만 보낸 건데. 연구하는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동생보다 제가 더 많이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동생은 착해서. 네, 이제 박사학위 너무 읽어봤어요, 교수님? 어려워서 못 읽- 나는 다 읽었는데. 나중에 보려고 지금 잘 보관하고 나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놓을 수가 없었어요. 놓을 수가.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 예술 작품은 크게 5가지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 고가에 교환되는 작품을 원하죠. 예. 그런데 높은 수준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유미와 탐미의 대상이다. 예. 심미적이거나 무의식적인 내면 세계를 쫙 표현하는 거. 자기의 아픔을 치유하는 거죠, 작가가. 네 번째는 사회를 향한 하나의 의견과 행동이고. 5번째는 감추어지고 무시되고 외운받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5번째로 선생님 작품 봤어요. 근데 여기 다 해당이 돼요. 다 해당되는데 5번째가 왜냐면 진짜 고가에 교환되는 작품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림 한 점이 내가 팔았던 것이 작은 그림 뭐 30보짜리 하나에
2억 5천을 받았으니까 네. 호당으로 따지면 김한기나 이중섭보다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가의 그림을 팔아서 지금 제가 졸업이 81년도인데 중고등학교 선생이나 대학에 있는 6년 오고 뭐 기껏했자 10년 빼놓고는 지금까지 그림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 드물 경우인데요. 예, 전업작가로서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살고 집을 갖고 있고 작업실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들을 지가 원해서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사람은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고가의 그림을 팔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사람들이 이제 순수예술을 하면 예. 그 작품이 팔리고 안 팔리는 게 관심을 안 가져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아도르노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 했어요. 네. 아도르노, 네. 아도르노라는 테오도 아도르노라는 친구가 네.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미학자잖아요. 네. 뭐라고 하냐면 예술 작품은 교환돼야 된다. 단 교환될 수 없는 가치 때문에 교환된다. 좀 멋있네요. 예. 음. 그러니까 아까 대체 불가능성이 있었네. 교환 불가능한 가치 때문에 교환되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술의 경지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점을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거기까지. 되게 평가받기도 어렵고 당대. 선생님은 그래서 제가 이제 박 교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지금 황희정 스승이나 뭐 네. 사유의 경륜은 전시하기 전에 팔려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그분 현원소리가 이건 더 이상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산대요. 교환 불가능한 가치야. 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갖고 있다가 제거 작품을 한 50점을 샀어요. 전시할 때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김우석 미술관을 자기가 만드는 게 예. 자기 하나가 일이라고. 그런데 50점을 산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이 그림을 딱 갖다 놓고 내가 달라고 하는 돈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작가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돈을 보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한 말하고 비슷해요. 이게 뭐 그 사람도 한국 사회에서는 최고 머리에 있는 사람인데 더 이상 환원할 수 없는 무가치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갖고 있겠다. 아파트만 빨리 달라. 아니 그런 정말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당대에 살아계시면서 그런 그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이 교환 불가능한 가치가 센 작품이에요. 아주 제가 오늘 지금 한 여러 가지 말 중에 아까도 이 얘기 알레고리도 얘기하고 그러셨지만 깜짝 놀란 게 뭐 작품 뭐 돈 주고 많이 박 교수가 이게 사고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뭐 대학 교수라는 월급이 뻔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가진 게 돈이니까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돈 있는 사람이 부러워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저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딱 두 순간에 부러워요. 사고 싶은 술을 살 수 있고 사고 싶은 그림을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을 끝부분은 읽어봤는데 내가 웃으면서 이거 다 어떻게 나한테 해당된다. 근데 이게 말하기 부끄럽다. 왜냐면 진짜로 그림이 높은 수준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그림을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제 그림 한 점을 사기 위해서 인도의 재벌이 자기 자동차를 비행기를 타고 와서 사가버렸다니까요. 칼끝에 묻은 끌. 요 그림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내 그림은 아직 대중성과는 반성해야 되는데 대중과는 멀어지는가. 근데 또 그걸 보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림을 보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대중은 선생님 그림 살 수 없으니까 그렇죠. 대중은 살 수 없으니까 그렇죠. 나 형제 간다는데 하나도 안 줬어요. 왜? 돈 벌어서 싸게라도 가져가야지. 그렇죠. 그냥 주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형제한테 주는 건 안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심리적이거나 무의식적인데 저는 제 작품이 내면 세계를 표현한다고 언제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족하지만. 그다음에 사회를 향한 하나의 의견. 이 시대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정도. 그러나 시대에 잡히지 말고 시대를 떠났는데 시대와 똑같다. 이제 그 부분이 생명력이 길다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 현대 작가들이 추구하는 5가지 이걸 다 아니, 그게 희망사항이고 그렇다고 본인이 자의하는데 이거 써놓으면 진짜 건방진 작가라고 소리 딱 들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죠. 선생님 하여튼 이제 대담을 마무리하는데요. 저는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묵화가라는 것의 명칭은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건 가두는 말인 것 같고 수묵화가란 말이 괜찮은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묵화가 있냐 아니고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관점이 선생님 작품을 다 헐고 있고
그래서 저 선조들의, 그러니까 그 한국인 선조만이 아니고 저 유라시아의 선조들의 기운까지 받아서 쭉 연구 활동 하시는데요. 언젠가 꼭 마지막으로 무등산이 선생님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날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선생님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저 대담을 이렇게 참여하면서 서양 미학자와 미학을 전공하는 어떤 그 연구자와는 사실은 제가 처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지 않고 그리기, 말하지 않고 말하기, 여백이 갖고 있는 그 활활 발발한 세계에 대한 그 이야기, 진실한 어떤 진리는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을 그려서 진리를 드러낸다고 하는 방식, 수없는 메타포를 등장시키고 나레이터를 등장시켜서 작품이 스스로 말을 하고 듣는 자가 각자 해석하게 하는 방법 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시킨 것이 있는데, 제가 혼자만 알고 있거나 말하기에 어려운 것들을 그림도 그리지 않은 또 이게 미학자가 이 얘기를 한 것 보니까 나는 특별한 줄 알았는데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어 내가. 이거 그림 공부를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반성의 또는 성찰의 단계에서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고맙고요. 더군다나 무등산을 그려본다고 생각은, 이게 내가 광주 보병학교에서 그 장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서 무등산에 동북 이 유격장까지 무거운 짐을 메고 올라갔던 그 기억뿐이 없어요. 고통스러운 기억. 그런데 이제 무등산이 갖고 있는 의미망을 한번 생각해 보니 이 한국 사회가 정말 무등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등이라는 것이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저렇게 그 무등을 타는 어깨가 넓은 산 같지만 차 속에서는 불길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무등인 거예요, 지금. 저 불길을 제가 이제 작품으로 했지만 타는 물이라는 것이 물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광주인데, 어렵지 않는 것에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 무등은 한국 사회의 분명한 활력소가 될 거고, 광주라고 하는 그림이나 광주 사람들의 자의식이나 자부심이 우리는 떳떳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던 정의감이 곧 우리의 생명력이라는 것을 느낀다면, 누가 뭐라고 하고 뭐 한국 사회에서 정권이 바뀌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 휘둘리지도 말고 대꾸도 하지 말고 광주는 세계의 인권의 보루이고 세계 인권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우리는 크게 나가면, 잘하는 사람들이 뭐라는 것에 이게 자꾸 연연하게 되면 서로 기스만 나고 서로 이제 마음만 아프잖아요. 그래서 광주의 그림을 전시하면서 광주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은, 위대한 광주의 대동세상을 이뤘던 광주 정신이요, 그 정의감은 무등 정신이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대들은 위대하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통 크게 베풀고 화해의 손짓을 언제든지 내밀도록 하자. 감사합니다.